블랙홀은 잡식 동물 같아요. 충분히 가까이 온다면 뭐든 먹을 거예요. 행성, 별, 가스구름 또는 매우 불행한 은하계 여행자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정말로 배고파서 우주 물체를 쫓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근처에 오는 뭐든 삼켜버리는 거죠. 거대한 우주 물체가 스파게티처럼 얇아질 때까지 늘려서 원자 하나하나를 다 찢어버리죠. 블랙홀은 아주 작은 패키지로 된 엄청난 양의 물질이에요. 마치 태양보다 10배 더 크고 거대한 별을 뉴욕시 지름만한 작은 지역에 쥐어짜 넣는 것과 같아요. 빛조차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중력을 가진 매우 무겁고 작고 밀집된 구덩이를 얻게 되어 다른 블랙홀조차 못 나가요. 블랙홀은 우주에 고정된 지점이 없어요. 별, 행성, 소행성, 해성, 블랙홀, 그리고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움직여요. 그래서 가끔 일이 이렇게 정신없어지죠. 연구원들은 한 은하의 중심부에서 훨씬 더 큰 블랙홀에 의해 먹히고 있는 거대한 블랙홀을 발견했어요. 블랙홀은 극도로 커질 수 있어요. 대부분의 거대한 은하의 중심에서는 우리 태양의 수백만 배에서 수십억 배까지 성장할 수 있는 블랙홀이 있어요. 그렇게 커지게 되는 방법 중 하나는 다른 블랙홀을 먹는 거예요. 블랙홀과 다른 블랙홀이 합쳐지는 것은 우주에서 가장 에너지 넘치고 강력한 것 중 하나죠. 상상해보세요. 13억 년 전에 두 블랙홀이 서로 주위를 돌고 있었어요. 더 큰 게 더 작은 블랙홀을 안으로 끌어당겨서 나선형으로 묶이게 되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궤도가 붕괴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아주 천천히요. 이 두 블랙홀은 끊임없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서로에게 가까이 갈수록 그걸 둘러싸고 있는 궤도를 돌고 있는 먼지와 가스 원반들이 섞여서 솟아오르는 강렬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내요. 이것은 그 원반 중앙에서 꽤 높이 뻗어 올라가요. 어느 순간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초대 질량 블랙홀로 합쳐지죠. 병합하면서 중력파를 방출해요. 이 파동은 블랙홀에 대해 많은 걸 알려주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 순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전파, X선 또는 섬광이나 빛 같은 블랙홀의 위치를 찾아줄 전자기 신호가 필요해요. 우린 블랙홀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그걸 둘러싸고 있는 우주 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지할 수 있죠. 블랙홀이 물질의 구름을 통과할 때 그것의 강한 중력이 물질을 안으로 끌어당겨요. 만약 별이나 행성이 충분히 가까이 간다면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 끌어당겨진 물질은 속도를 내기 시작해요. 즉,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가열되기 시작하죠. 그런 다음 블랙홀은 그걸 둘러싸고 있는 영역에 방출되는 X선을 내뿜기 시작해요. X선의 에너지는 이웃에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 새로운 별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쾅! 충돌하죠. 이건 빅뱅 이후 가장 큰 폭발로 엄청난 에너지의 폭발이에요.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그 충돌은 보이는 은하에 있는 모든 별들이 동시에 함께 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요. 블랙홀은 거대해질 수 있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별 질량 블랙홀은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주 작을 수 있어요. 2019년에 과학자들이 발견한 건 우리로부터 10,000광년 떨어져 있으며 지름은 19.3km에 불과해요. 정말 파괴하는 걸로 유명하지만 블랙홀은 항성과 비슷한 또 다른 중력의 원천일 뿐이에요. 즉, 우주 물체가 이것의 궤도를 도는 게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물론 충분히 빠르게 움직인다면 말이죠. 태양과 같은 질량을 가진 블랙홀이 있다고 해보죠. 우주 물체가 움직여야 하는 속도는 우리의 태양을 공전하는 데 필요한 속도와 같을 거예요. 거리가 같다면 말이죠. 그건 이론이에요. 실제로 행성들은 사실 블랙홀의 궤도를 돌지 않아요. 우리의 모항성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항성들은 대부분 핵 연료가 떨어져 결국 폭발한 거대 별들의 잔해이기 때문이죠. 이건 애초에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행성 중 어느 곳도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30년 전 과학자들은 태양계 너머에서 최초의 행성들을 발견했어요. 이 행성들이 펄서 주변에서 돌고 있는 게 발견됐는데 이것 역시 일종의 초신성 잔해예요. 우린 이게 어떻게 모항성의 폭발에서 살아남았는지 몰라요.
폭발 후에 형성된 잔해가 파괴된 후에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과학자들은 심지어 블랙홀이 다른 은하로 가는 터널 같은 웜홀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도 갖고 있어요. 그런 블랙홀이 삼킨 물체를 파괴하지 않고 어딘가로 보낸다는 게 되죠. 이 이론에 의하면 물체가 들어왔다가 다른 쪽으로 나가 터널을 떠나 블랙홀의 반대인 것인 화이트홀을 통해서 빠져나간다고 해요. 아마 회전하는 것과 비슷한 질량으로 동반자와 비슷해 보일 거예요. 사건의 지평선 주변에는 가스와 먼저 고리 모양이 있을 수 있어요. 사건의 지평선은 되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며 아무것도 빠져나갈 수 없는 블랙홀의 영역이죠. 블랙홀과 달리 화이트홀은 빛을 내보내고 모든 물질을 보내줘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포털에 다시 들어갈 수 없어요. 약 50년 전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이 에너지를 흘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과학자들은 블랙홀에서 화이트홀이 태어날 수 있다는 이론을 진전시켰죠. 아직 블랙홀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시나리오에선 너무 작아져서 더 이상 다른 물체들을 삼킬 정도로 강한 중력을 가질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그때 화이트홀로 바뀔 수 있어요. 이런 홀은 머리카락처럼 정말 가벼운 것과 질량이 비슷할 수 있어요. 블랙홀 조상처럼 그렇게 극적이진 않을 테지만 내부에 여전히 미스터리를 숨기고 있을 거예요. 이전에 삼켰던 모든 우주물체에 대한 정보를 말이죠. 결국 그 정보를 뱉어내고 엄청 커져서 우주를 지배하게 될 거예요. 블랙홀과 물질을 안으로 빨아들이는 등 모든 것이 반대인 화이트홀의 행동은 우주가 팽창하고 새로운 물체가 형성되는 빅뱅의 폭발과 비교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도 지금으로부터 수조년 후에나 가능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문제는 우주 어딘가에 큰 화이트홀이 생겼다 해도 아마 오래 있지 못할 거예요. 방출되는 물체들은 궤도의 물질과 충돌할 거고 그럼 전체 시스템이 붕괴되어 다시 또 블랙홀로 변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게 초신성 폭발 후에 형성되기도 하거든요. 별, 소행성, 해성, 은하, 그리고 행성.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우주의 모든 것들은 우주의 5%를 차지해요. 약 25%는 암흑물질로서 사실 우린 볼 수 없는 신비한 물질이에요. 하지만 우주 만물이 이 중력 선율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고 추정하죠. 이 암흑물질은 거미줄 같아요. 꽤 빠르게 움직이는 모든 은하들을 함께 잡아주죠. 이것의 악한 쌍둥이는 반물질이라고 불려요. 반물질 입자는 물질의 반대 버전과 같아요. 질량은 같지만 전하량이 반대죠. 둘이 충돌하면 반물질이 보통 물질을 쓸어버리고 그 결과 순수한 에너지만 남게 돼요. 암흑물질은 아마도 우주를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팽창시킬 거예요. 최근의 이론에 따르면 이게 공룡을 멸종시킨 거대한 소행성 충돌의 원인일 수도 있다고 해요. 우주에는 중심이 없지만 은하는 있죠. 지구는 2억 5천만 년에 한 번씩 우리 은하 중심을 돌아요. 이 궤도는 간단하진 않지만 대략 예측할 수는 있어요. 6천만 년에 한 번, 우린 은하 원반이라고 알려진 우리 은하의 밀집 지역을 통과해요. 동시에 우리 약 6,600만 년 전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을 포함해 우리 행성의 역사에 몇몇 혹독한 대멸종을 추적해 볼 수 있어요. 뉴욕대의 람피노 교수는 암흑물질은 우리가 은하 원반에 들어갈 때마다 근처의 우주물체들을 지구의 경로로 던질 수 있는 중력을 갖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어요. 그건 보통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몇몇 소행성과 해성들이 우리 행성을 향해 내던져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 우주에서 가장 큰 건 헤라클레스 북쪽 왕관자리 장성이에요. 이건 중력에 함께 묶여진 지름이 100억 광년인 은하단이에요. 가장 큰 타원형 은하는 IC1101이며 지름이 400만 광년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작은 은하의 지름은 220 광년이 조금 넘어요. 꽤 희미한데 별이 1000개밖에 없어요. 비교하자면 우리 은하에는 1억 개의 별이 있고 은하수를 공전하고 있어요.